K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인의 위기 극복 DNA. 그 역사를 되짚어보면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꼽을 수 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의 희생과 나라 사랑 정신으로 우리는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에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에는 독립을 기념하고 애국지사들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곤 한다. 특히 올해는 청산리 봉오동 전투 100주년과 한국 광복군 창설 80주년을 맞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깊은 상황. 이런 우리 독립의 역사를 전시하는 독립기념관에서는 광복절 하루만이 아닌 매일 매순간 이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종 자료전과 AR 등을 통한 체험,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체험자료 학습을 개발해 비대면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의 의미와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로 나아가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내일 8월 15일은 제75주년 광복절입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경제 침략을 감행한 지 1년이 넘었죠. 그래서인지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복절을 맞아서 광복의 의미와 역사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시기도 합니다.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임명 전에도 보니까 역사 연구자로서 친일 청산이라든가 국정교과서 반대 예. 운동, 이 사회적 실천에 깊이 관여를 하셔가지고 거리의 역사 연구자다 이런 별칭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고 또는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거는 즐겨 하는데 네. 뭐 거리에 나가서 구호 외치는 거는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뭐 그 집안 내력이 그래서 그런지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 거리에 나가서 많이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럼- 주위에서 당신은 거리의 역사 연구자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 뉴스 시간에 뭐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 그런 거 있으면 관장님 얼굴도 좀 보이고 그랬겠네요. 예, 뭐 구호 외치는 것도 많이 등장했죠. 자, 이 독립기념관 그러면 뭐 우리 국민 모르는 분이 없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지 못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언제 임명이 되셨어요? 2017년 12월 달에 임명됐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독립기념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년. 그러면 올 3년이고, 연말이면 임기 다 마치신 거예요? 3년이면 임기가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법에 돼 있습니다. 아, 예. 자, 이 코로나19 과정에서 외국의 한 언론이 말이죠. 한국인은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일제로부터 독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러한 독립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 독립기념관일 텐데요. 먼저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독립기념관 좀 간략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는 뭐 독립기념관을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80년대 초에 일본이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지만 역사 왜곡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역사교과서 파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일제의 식민지배가 사실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조선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거다. 우리가 강제로 지배한 게 아니다. 또는 뭐 한반도로 강점한 것을 한반도에 진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이제 역사 교과서를 쓴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소위 그 조선 근대화론 뭐 이런 뭐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이 저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냐? 뭐라도 하자 그러고 이제 일각에서 그럼 우리가 독립을 기념하는
뭐 기능 시설이라도 하나 만들자는 캠페인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이 캠페인이 결실을 맺어서 1987년에 독립기념관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기념관은 지금도 독립기념관의 주인은 정부도 아니고 국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국민들의 캠페인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그때 그럼 모금 운동 같은 것도 했었나요? 예, 모금운동이 일어났죠. 모금운동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정부가 거기에 호응을 하면서 독립기념관이 세워졌고요. 이게 87년 몇 월에 혹시 개관된? 8월 15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렇죠. 광복절을 기념해서 87년. 예, 그때 제가 MBC에서 이 사건 기자하고 있을 때인데 그 사건 아시죠? 예, 바로 오프닝 직전에 화재 났던 거. 예, 86년에 화재가 났고요. 아, 86년입니까? 1년 예. 전에? 아. 원래는 86년 개관 예정이었는데 뜻하지 않은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개관을 1년 아, 그렇게 됐군요. 미뤘죠. 맞아요. 예. 제가 그리고 그날 야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때 아마 MBC에서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게 MBC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아,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곧 가보려고 그러나 예. 하긴 하는데. 예. 자, 일제로부터 이 독립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통해 이뤄낸 것이었는데요. 관장님께서는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시고, 예. 자, 지청천 장군 제가 양력을 잠깐 보니까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 국사 교과서에 지청천 장군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이름만 알지 지청천 장군께서 어떤 임무를 하셨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짧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한말에 이제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돼야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당시 이제 대한제국 육군 윤회학교라는 데 들어가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육군 사관학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907년에 이제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고 육군 윤회학교도 폐교를 시킵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지청천 장군은 대한제국 황실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군의 장교로 복무하다가 평소에 뜻하고 있던 독립운동의 투신을 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결행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현역 일본군 장교 신분으로 일본군을 탈주해서 만주로 망명을 했습니다. 야. 만주에 망명한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신흥보관학교라는 네. 그 유명한 신흥보관학교.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였죠. 신흥보관학교에 찾아가서 교관이 되신 거를 시작으로 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무장투쟁 독립전쟁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장투쟁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시고요. 야. 그러니까 지청천 장군은 특이한 게 독립운동이 투신한 이래 해방이 될 때까지 한 2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26년 동안 무장투쟁의 외길을 걸으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주에서 한국독립군 총사령관, 나중에 충칭에서 대한민국 민주정부의 군대로 한국 광복군이 출범했을 때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을 맡으셨죠. 그 뭐 백범 김구 선생하고도 잘 아시겠죠. 예, 당연히. 예. 야, 그때 당시에 일본 육사 정도 나오고 그랬으면 그냥 그 길로 가면 출세가 보장됐을 텐데요. 세속적인 출세가 보장되는 길이었죠. 그래서 흔히 같은 시대 서로 다른 선택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일본 육군사관학교 동기 중에 홍사익이라는 분은 나중에 출세를 거듭해가지고 일본 육군에서 중장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전범으로 처형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일본군에 남아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극적인 그러네요. 운명을 맞았고요. 지청천 장군은 망명해서 굉장히 힘든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사의 승자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75번째 광복절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광복절이 되면 남다른 느낌이 아마 드실 예.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해마다 이런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 정부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 이름이 경축식입니다. 광복절 네. 경축식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경축식을 가지니까 당연히 기쁜 날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이뤘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기쁜 날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안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독립, 완전한 자주 독립 이런 것을 꿈꿨는데 과연
민족이 하나가 돼 있는가 또는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바가 지금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또 반성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양 측면을 다 보고 계시는군요. 네. 두 번째 그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예. 그리고 국치일 날 1910년 8월 29일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분들은 그날은 세 끼를 안 드셨다 이렇게 예.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국치를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네. 국치가 뭐지 그렇게 뭐 의문을 표시하는 옛날에 분들이 더 그 많은데요. 97년 11월 달에 경술 무슨 경제국치 뭐 이거는 예. 알아도 자꾸 잊혀져 가니까. 그 1910년 그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날을 네. 당시 국칠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의 부끄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나라의 주권을 국치일로 잃었으니까 불렀습니다. 그걸 국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출범한 다음에 세 날은 반드시 기념을 했거든요. 하나는 3.1절이고 네. 하나가 개천절이고 개천절. 하나가 국치일입니다. 아. 이 세 날은 반드시 기념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그런 된다. 게 또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국칠이니까 당연히 기뻐서 기념하는 날은 아니고 국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이제 힘들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픔을 결코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국칠을 기념을 했는데요. 만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저희 어머니가 남긴 이제 회고에 따르면은 해마다 8월 29일이 되면은 하루 세 끼를 굶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동포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는 이제 다 이 불로 밥을 해 먹던 때니까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굶었다는 얘기죠. 음. 그건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래서 국칠이 되면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동시에 그냥 슬퍼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슬픔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짐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정비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만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끊임없이 독립군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일제와 맞서 싸웠고 그것이 결국은 1945년 8월 15일 독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어머니는 만주에서 아버지 지청천 장군 따라다니시면서 어디 한 군데서 정착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이동하셨습니다. 지청천 장군의 활동 근거지가 바뀔 때마다 예. 지청천 장군을 따라서 가족들이 계속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동을 하니까 이 학교에서 1년, 저 학교에서 1년 계속 그 와중에도 또 학교는 어디든 나가시고. 교육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강하셨다 그럽니다. 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국경일 중 하나로 꼽히는 광복절. 해마다 많은 이들이 모여 광복의 의미와 애국지사들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들이 축소, 취소된 상황. 행사의 규모는 줄었지만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마음은 여전하다. 특히 올해는 한국 광복군 출범 8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잘 알려진 장군들만이 아닌 이름도 남기지 못한 독립군 병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전도 함께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잊지 말아야 할 광복의 의미. 이를 되새기는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자, 요즘 뭐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이제 축소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국경일 중 하나가 이제 광복절인데 그럼에도 광복 75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은 정부 또는 충청남도와 함께 광복절 경축식을 하고 있고요. 예.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축식 규모는 좀 줄여서 충청남도와 함께 이제 경축식을 조촐하게라도 가질 예정이고요. 예. 올해가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원년이다. 올해부터 우리는 독립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0년부터. 초에
1920년 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하거든요. 임시정부 생기고 1년 뒤에? 1년 뒤에. 아, 그런 예. 또 의미가 있습니까? 예,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했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만주의 봉오동에서 독립군이 정규 일본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는 청산리에서 또 한 번의 큰 승리를 거둡니다. 흔히 봉오동 승전, 청산리 승전이라고 하는데요. 두 차례의 승전이 1920년에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출범한 지 또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무장투쟁 독립전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 예. 그래서 올 8월 10일 그 광복절을 전후해서 독립기념관에서는 독립전쟁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를 지금 열고 있고요. 예. 이미 6월달에 봉오동 승전에 맞춰서 6월달에 이미 전시회는 이제 개막을 했지만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회는 특이하게도 흔히 무장투쟁 독립전쟁 하면은 독립군 사령관들만 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뭐 홍범보 장군, 네, 김대중 그렇죠. 장군, 뭐 지청천 장군 이렇게 장군들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장군들만 기억하지 말고 이름도 남기지 못한 독립군 병사들 좀 기억하자. 그리고 독립군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독립군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만주 동포들의 도움 이것도 중요하다. 거기다가 가족들의 지원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만주 동포사회와 독립군의 가족에 초점을 맞춘 특별 기획 전시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뜻깊은 전시회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독립기념관에서 기획하고 있는 게 미주의 대한인국민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 이제 대한인국민회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이제 흐름이 학계에서도 조성되고 있는데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네.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서 미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 미국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나중에는 뭐 멕시코, 쿠바까지도 이제 지회를 만들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러시아에도 지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활동을 한 단체고 그래서 지금 학계 일각에서는 이 대한인국민회가 사실상 임시정부의 전신이 아니냐라는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요. 대한인국민회가 갖고 있던 귀중한 자료가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최근 한 20년 전에 이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천장에 숨겨놓은 자료를 그래요? 건물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20년 동안 현지에 계시던 분들하고 독립기념관이 계속 교섭을 해서 작년에 한국으로 이관을 하는데 성공을 그 했습니다. 자료가 미국 캘리포니아 어디 LA 그런 데 있었나? LA에 있던 자료를 독립기념관으로 이관을 했고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많아서 그 자료의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8월 15일을 맞아서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독립기념관 제가 기억하는 유머가 하나 있어요. 그 어떤 할머니가 독립기념관 놀러 가셨는데 빈 의자가 있길래 거기 앉아 계셨대요. 그랬더니 독립기념관 직원이 와가지고 할머니 그 자리는 그 백범 선생 의자예요. 저 딴 데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백범인지 누군지 그 사람 오면은 그때 일어나면 되지. 처음 들으세요? 자, 이 독립기념관이 이게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니고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시 공연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언택트, 비대면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요즘은 뭐 전시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서요. 요즘은 좀 전시와 체험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도 작년에 체험 전시관도 따로 문을 열고 올해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AR, VR, MR 증강현실 뭐 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운동을 체험하는 거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올해가 이제 봉오동 청산리 승전 100주년이니까 본인이 직접 독립군이 돼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안경 같은 거 끼고?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게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실제로 그렇죠. 눈 덮인 벌판을 예. 막 달려가고 예. 뭐 그러면서 딱 사격 개시 그러면 사격하고 뭐 이런 아. 그런 이제 그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설비를 다 갖췄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이제 전시관은 아직 정식으로 개관을 못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독립기념관이 최근에 예. 그러면 비대면 방식으로 전시도 체험하고 예. 또는 교육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전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동영상으로 계속 예. 이제 전시를 설명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 부분에서는 또 독립기념관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겁니다. 독립군 체험 또는 뭐 독도 체험 이런 교육을 활발하게 해왔는데 올해는 뭐 체험 교육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은 학생들을 독립기념관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해서 일선학교로 보급을 하자. 네. 그래서 교재 개발을 완료했고 지금은 일선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보내는 작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체험 교재는 네. 그 교사가 그 체험 교재를 갖고 학생들과 학교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체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또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직접 교재를 학교에 보내가지고 네. 선생님들이 그 교재를 갖고 학생들하고 같이 독립운동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럼 교재라는 게 책이 아니고 뭐 CD 이런 데 담겨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아. 물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내면은 일선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체험을 하는 거죠. 지금 얼마 전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한 128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냈고요. 계속 신청을 받아서 예. 그리고 예산이 뭐 확보되면은 더 많은 학교로 그렇죠.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바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우리 민주주의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일제가 우리한테 선물해 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치 일본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근대화되었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차라리 지금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사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일본이 올해도 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속되는 역사, 영토 도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본은 계속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독도를 영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국제관계학 하시는 분들은 또 국제법 하시는 분들은 실효적 지배라고 말씀하시던데 현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찰이 나가 예.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도 돼 있고요. 그렇죠. 예. 저도 독도 명예주민이에요. 그러시구나. 옛날에 취재 한번 갔다가. 예. 그러니까 지금 명예 주민 등록증도 있어요.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왜냐하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도록 예, 하자는 예. 거고요. 우리는 거기에 휘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분쟁 지역이 아니다. 네. 뭐 정부가 그런 정책을 계속 일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도 문제는 너 자꾸 이렇게 소문 내지 말고 그냥 예, 예,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내부에서 자꾸 독도 문제로 일본과 어려운 관계 만들지 말고 그냥 독도 일본 땅이라고 인정해버리자라고 얘기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 그거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온라인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논박은 어떻게 하십니까? 표현의 자유에도 금도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건 인정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주장이 온라인상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겠다. 우리 사회 갈등 이유가 참 사실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엔 이 친일 이게 예. 제대로 청산이 안 예. 된 거예요. 그 드골 같은 경우에 프랑스 나치 쫓아내고서 제대로 그 청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뭘 하다 보면 또 색깔론. 결국엔 이 뿌리를 가다 보면 일제 청산을 제대로 못한 일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호합니다. 근대 이후에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을 때 네. 민족을 배반한 사람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다 단죄를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단죄를 안 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 반민특위를 만들었죠.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형사처벌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타깝게도 반민특위가 중단돼 버렸잖아요. 해산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죠. 6.25 전쟁 과정에서 반민특위가 행한 극히 일부의 사법 처리마저도 무효화시켜 아, 버렸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친일 반민족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은 반민족 행위자를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참 희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민족정의, 사회정의 이런 말을 할 것도 없이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 민족을 배반해도 그냥 적당히 지내면은 살아남는구나. 그런 거를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역사가 심하게 왜곡됐다. 그러니까 그 식민지 근대화를 비판하신 저서가 있으시잖아요, 관장님이. 저는 여러 글을 통해서 또는 여러 글을 통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했는데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황당합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했기 때문에 네. 식민 지배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식민지 그렇죠. 근대화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부선 철도 놔주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거 수탈하려고 가지고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이 철도도 놓고 도로도 닦고 건물도 세웠죠. 근데 그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런 식으로 해서 외형상으로는 근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외형상의 근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데 조선 사람들 대부분이 피해를 봤습니다. 당대에 이미 많은 지식인 문인들이 그런 글을 남겼어요. 아, 건물도 세워지고 도로도 닦이고 철도도 세워지고 세상은 좋아진다 그러는데 왜 우리 살림살이는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냐. 네. 그 외형상의 근대라는 거는 일본을 위한 근대지 우리를 위한 근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일본이 그런 외형상의 근대를 추구했다 그러면은 특히 1930년대 이후에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주로 개발한 지역이 북한입니다. 네. 북한 거기 지역이- 자원이 많아서 네, 그런가요? 자원이 많으니까 북한 지역을 주로 개발했죠. 그래서 그쪽에 보면은 북한에 수력 발전소도 많고 네. 이렇다는 거예요. 중화학 공장도 북한 지역에 주로 세웠고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북한이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죠. 그 그러니까, 인프라가 있었으면 예. 남한보다 발달이 돼 있었어요.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맹점은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겼지만 우리 나름의 근대를 이루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공헌은 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자는 처음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근대를 얘기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또 확장해서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네. 더 나아가서는 정치도 근대화시켰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뿌리가 일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잘 이거-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또 3.1운동 100주년이어서 또 행사가 많았는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바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우리 민주주의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일제가 우리한테 선물해 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예. 마치 일본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근대화되었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근대화되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차라리 지금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사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던 독립용사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요. 올바른 역사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 교육이 제일 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잖아요. 예. 네. 이 독립기념관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독립기념관에서 중시하는 이제 기능이 전시와 교육인데요. 전시와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청소년,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 또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특히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무장투쟁, 의열투쟁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했다면 네. 앞으로는 독립운동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라는 점을 더 부각시키는 역사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는 독립운동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민족의 지상과제, 민족 통합, 민족 통일과 또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요. 남북의 통합, 통일을 위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광복 이전에 이제 하나였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네. 근데 전쟁 거치면서 분단이 고착화된 상황인데 분단 이전을 기억하는 어르신들도 이제 다 돌아가셨고 그렇지만 세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경제 사회적으로 이 남북의 화해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를 가진 남과 북이 역사를 매개로 해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남북 사이에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통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질적이 됐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위원장이 만났을 때 대화하는데 통역이 통역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양국 정상회담하는데 통역이 필요 없는 통역이 필요 거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선언 발표하는데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없어요. 거의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이거 아직도 말글이 일치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는 이질적인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의 역사 해석은 남한과 북한이 분명히 다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는 일치점을 찾기가 힘들겠지만 적어도 북한 정권 수립 이전 또는 분단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남북이 공유할 만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3.1운동 남북이 모두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정한 3.1운동이 남한에서만 지금이야 남한 북한이지만 옛날엔 조선 하나 아니에요? 하나였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과정에서는 남북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남북이 하나였을 때를 되돌아본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를 계속 찾아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또 그런 것들이 예전에 이루어진 적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정근대 역사에서는 남북이 공유하는 요소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개성도 지금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발굴 작업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중단돼 있을 거예요. 지금은 중단됐다가 다시 하다가 제가 그 중단됐다가 KBS 다큐에서 예. 그거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서 공동 발굴하다가 뭔 일이 생기면 또 철수하고 예. 그런데 어쨌거나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일시적으로 중단된 거고 남북 상황이 조금 호전되면 다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근대 역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3.1운동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홍건모 장군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가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죠. 예. 또 의병에 대해서도
남북 모두가 높게 평가하고 안종근 의사 높게 평가합니다. 예. 그런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를 계속 찾아내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환자님께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 특히 아픈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역사, 아프지만 동시에 그 아픔을 극복하려고 힘들게 싸웠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2020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고 2020년 이후에 대한민국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던 유명, 무명의 독립용사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청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외손자이시자 어머니께서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준식 독립기념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빛을 되찾은 광복절입니다. 그 빛은 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이어졌고요. 지금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되찾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광복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